안녕하세요. 생생법뉴스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권상희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코로나, 감기, 독감, 콜라보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맞습니다. 시기잖아요. 마스크 저도 이제 갑갑할 땐 벗긴 하는데 과연 벗어도 될지 살짝 좀 의문이 드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사실 감기에 걸려서 골골대고 있는데 빨리 체력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함께 보시죠. 끝나지 않는 학폭의 굴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의 도시, 반복되는 아동학대, 근절 위한 대안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끝나지 않는 학폭의 굴레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한창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 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학창 시절에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표예림 씨인데요.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후폭풍이 불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운영하는 이 동영상 채널에 학교 폭력 사실을 알리고 또 방송에까지 출연을 했는데요. 얼굴과 실명을 다 이제 공개한 상황이었고 본인의 이제 직업까지 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표예림 씨가 밝힌 학교 폭력의 현실 굉장히 좀 끔찍했어요. 경남 의령에서 이 10대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초중고등학교 12년을 다니는 동안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맞아요. 당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28살, 20대 후반입니다. 이 학교 폭력 내용을 보면 사소하게는 뭐 험담을 하거나 또 물건을 숨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변기통에 이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거나 네. 발로 배를 차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학교 폭력이 계속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초중고 12년 학교를 다니는데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하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경남 의령에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곳이 학생 수도 적지만 학교도 적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중학교를 거쳐 맞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학교라는 곳이 아마도 표예림 씨에게는 지옥이었을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엔 대학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부모님들이 대학 가기를 원하셨지만 뭐 본인이 학교를 벗어나는 길, 이제 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길이 아마도 이 지옥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되길 결심을 했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 도망치듯 옮겨왔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고 진짜 다른 사람이 돼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오랜 시간 학교 폭력을 당한 만큼 그것이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학교 폭력이 다시 이제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로서도 그 더 글로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돼서 논의가 될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 드라마가 주는 통쾌함, 카타르시스가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피해자인 표예림 씨 입장에서는 통쾌함
통쾌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허무함이 남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동은이 본인 인생의 18년을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실행하는 기간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인생 가해자한테 모든 걸 거는 그 모습에서 허무함을 느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책도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저렇게 노력하는 동안 나는 학교를 졸업한 나머지 7, 8년 정도 되는 시간이죠. 과연 뭘 하면서 살았던가 이런 생각에 자책감도 느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졸업 앨범을 찾아서 이들 가해자들 수소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것이었는데 돌아온 답변, 가해자들로부터 들은 답변은 네가 표해교냐? 송혜교 씨가 문동은 씨로 나왔죠. 문동은 네. 캐릭터로. 이 더글로리 주인공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네가 표해교인 줄 아느냐? 이런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거의가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떤 법적 조치 취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학교 폭력은 형사처벌과 이제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시기는 사실상 그 학교를 벗어났을 때 문제를 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걸 문제 삼으면 더 나에게 큰 보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공소시의 경우에 이제 폭행의 경우 5년이고요. 상해 7년, 강제추행 10년 정도라서 대부분 사실 10년 이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문제 삼겠다 하면 일부에 대해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발생했는데 내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문제 삼겠다라고 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어떻게 좀 이끌어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표예림 씨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 경우에 신상이 다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가해자들 4명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채널 운영자이자 폭로자인 A씨 자신을 표예림 씨 동창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림이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지금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의 힘을 빌려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가해자들의 과거 사진,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의 졸업 사진과 현재의 모습도 담겨져 있고요. 현재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최근 근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표예림 씨 관련 학폭 사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뭐 일반 국민적인 감정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땐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사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 보복의 경우에는 사실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화가 나서 아니면 내가 너무나 피해 당한 게 억울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사실 글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상황이 표예림 씨 그 동창생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제 명예훼손 글을 올린다라든지 뭐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사적 자치, 사적 복수 이것이 조금 더 통쾌하다라는 측면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익성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명예훼손의 이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지금 표혜림 씨가 유튜브 채널로만 공개를 한 게 아니라 방송까지 출연을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음. 한 지상파 방송, 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다룰 때 굉장히 이게 나중에 또 잘못 다뤄질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모든 자료들 다 취합해서 정확하게 저는 다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 공익에 부합하지 않나,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나, 물론 이건 법적인 판단 근거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익에 부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미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경우 그러면 가해자들은 과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후유증, 뭐 트라우마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묶여 있죠. 가해자들은 현재,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손해를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신상 공개조차 못하게 한다는 건 정말 저는 이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신상 공개한 것이 가해자들에 의해서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이 학폭 피해자가 두 번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가해자들을 대변한 이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그쵸. 없습니다. 사실 신상이 공개된 이 4명 가운데 한 명은 직장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한 미용실이었는데요. 미용실에 뭐 욕설을 하는 그런 전화가 오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뭐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용실 별점 테러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뭐 요즘에 별점 테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매장의 이익과 곧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B 씨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미용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실의 피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혜림 씨가 앞장서서 별점 테러 재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1차 입장문, 2차 입장문 이렇게 두 번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첫 번째 입장문에서 이 학폭 사태로 지목된 직원 이 사건을 인지한 뒤에 바로 계약 해지 조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용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계약 해지됐으니까 출근을 하지 그쵸. 않는 게 아니라 출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학폭을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일단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채용하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1차 입장문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이 지금 표혜림 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표혜림 씨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달을 해주겠다,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2차 입장문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밝히면서 네티즌들 이렇게 빨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주고 또 네티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입장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미용실에 대한 칭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는 거와 또 별도로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 또 다른 가해자라고 함은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지금 표혜림 씨 학폭과 관련해서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육군 군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이 더글로리 사건 땡땡땡입니다. 라고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지금 우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소위 노는 무리가 맞다면서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혜린뿐만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반성하고 살겠다라고 밝히면서도 표혜림 씨가 이 사실무근의 내용을 고소하는 등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무원인 제가 CC라고 하겠습니다. 이 CC가 밝히기를 하늘의 맹세코 12년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주동해서 괴롭힌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이 가해했던 여러 사례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 변기통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지금 표혜림 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이 특수상해죄로 표혜림 씨로부터 지금 이 CC 고소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당 고소장에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 씨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도 지금 이 CC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무고를 입증하고자 이 표혜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서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이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서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법적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문을 게재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해서 이 살해 협박 문자를 비롯해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이 해당 이 육군에도 여러 가지 이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이 협박성 전화들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응급구조 이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으로 인해서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한순간에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 네티즌들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이 육군, 지금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육군의 비판 관련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전체 이 군무원들을 네티즌들이 비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전체 집단으로 향하게 하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글들도 있고요. 또 이 네티즌들 가운데는 일단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앞뒤 맥락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주장 다 거짓이라고, 지금 거짓이라는 취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며 살겠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과를 하면 사실 사과에서 이제 딱 끝나야 그게 진정한 사과로 그래도 이제 볼지 말지가 설왕설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를 해놓고 거기에 조목조목 따지듯이 반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공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놀랄만한 이야기가 좀 전해졌어요. 표혜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고통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아까 표혜림 동창생이라는 유튜브 이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표혜림 가해자 동창생, 이 유튜브 채널이 또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이 지금 표혜림 씨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영상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마도 이 상황이 표혜림 씨로는 참기 어려운 상황이지 그러게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을 해서 충동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혜림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표 씨 상당히 이 안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혜림 씨에게 영상 삭제해라,
그리고 사과하라고 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뭐 이게 사실 표혜림 씨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2차 가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표혜림 씨 뭐 대내외적인 활동 모두 다 접고 민형사 소송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 표혜림 씨가 하고 있는 법적 대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표혜림 씨는 앞서서 지난달 12년 동안 당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아까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학교 폭력 아마도 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표혜림 씨가 법적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물었겠죠.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법 개정을 해서 이 공소시효 없애달라라는 게 이 국민동의 청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뭐 신상 공개 관련해서 명예훼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인권을 대변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지금 이 국민동의 청원 한 달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게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표혜림 씨가 관련해서 올렸던 국민동의 청원 이미 5만 명 기준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실 이 표혜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25살부터 27살까지 이 한 3년여에 걸쳐서 여러 수술들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들이 계속 이 신체적인 아픔들이 지속됐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뭐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이 학폭에 대한 스트레스로 비롯돼서 이 육체적인 아픔까지 겪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한 학생이 정말 많은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왜 과연 교사는 모르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알고도 모르는 척을 했을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혜림 씨가 밝힌 바가 있을까요? 사실 가해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표혜림 씨 월화수목금 모두 이 가해자들에게 거의 폭행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학교가 지옥이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큰 용기를 내서 담임교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담임교사의 반응이 네가 못 어울리는 거다.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표혜림 씨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해당 교사 지금 과거에 있던 학교에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뭐 현실판 더 걸로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건이 표혜림 씨 사건이잖아요. 드라마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드라마에서도 학교에서도 공권력으로부터도 이 문동은이 보호받지를 못하잖아요. 표혜림 씨 역시 이때 만약에 뭐 교사라든지 누군가의 보호가 있었다면 과연 그때 겪었던 이 학교 폭력의 아픔을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이 트라우마로 잊지 못하고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크게 남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정말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점점 그 교묘해지고 또 가혹해지는 학교 폭력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상처가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더글로리 반향이 굉장히 컸고 또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보면 좀 미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뭔가 여론의 비판, 이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면서 이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급하게 나온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번 대책 뭐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학폭 가해 처분에 대한 생기부 기간, 이 기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 뭐 당연히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한다라는 것, 뭐 국민 정서상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엄벌주의로만 가다 보면 소송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러게요. 교육계 일각에서의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사실 요즘에 경미한 학폭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학폭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학교 폭력이 증가하면서 학교 폭력의 유형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적인 조치만으로는 이 학폭 사태 이 해결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연령별로 예방교육 달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교육적인 해결까지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교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장기간 집중 지원 체계도 좀 촘촘히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무조건 엄벌주의로 가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끝나지 않는 학폭의 굴레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의 도시입니다. 평론가님께 뜬금포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마블리, 마동석 배우 좋아하시나요? 사실 마동석 씨는 정말 그 매력이 있는 게 조폭으로 나오나 형사로 나오나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나 저 역시 좋아합니다. 손석구 배우 구 같은 씨는 또 경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쵸. 배우죠. 뭐 사실 마동석 씨랑 비교를 하자면 마동석 씨가 이 투박한 터프함 매력이 있다면 그쵸. 이 손석구 씨는 세련된 터프함 이 매력이 있죠. 그러게요. 네. 손석구 씨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의 도시 2의 다음 시리즈 범죄의 도시 3가 다음 달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들의 인기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던데요. 범죄의 도시 3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되는데 범죄의 도시 1, 2 다 보셨어요? 네, 1, 2 다 봤습니다. 2017년에 1이 개봉이 됐고 지난해 5월에 2가 개봉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1, 2 보시면서 많은 관객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주인공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범죄 액션 스릴러다. 뭐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이 마동석 씨가 직접 제작에도 참여를 했어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범죄도시를 보면서 이 마동석 씨가 하나의 장르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지금 범죄도시 3편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지만 8편까지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어요? 범죄도시 1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윤계상 씨 장첸이잖아요. 장첸과 이 마동석 씨가 이 연기한 마석도 이 두 사람이 붙는 이 격투씬 화장실에서의 격투씬 아마도 그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강하던 장첸을 정말 마동석 씨가 꺾지 않습니까? 그런데 2탄으로 넘어왔을 때 이와 유사한 장면 떠올려 보면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마석도와 강해상
손석구 씨가 연기한 뭐 빌런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빌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강해상을 꺾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버스 안에서의 두 사람의 격투신 뭐 저는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장면이 한 5분 정도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 강해상이 결국에는 이 마석도 창문으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버스 창문으로 그 체격이 좋은 근육질의 강해상을 한 번에 던져버리는데 이때의 어떤 쾌감은 아마 뭐 모든 관객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이 명장면 원투에서 이 격투신을 꼽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명장면이라고 해주신 그 장면들이 범죄도시 3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범죄도시 3 같은 경우에는 마약 범죄를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사실 뭐 마약 범죄를 다루고 첫 번째 범죄도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가리봉동이 배경이었잖아요. 네. 두 번째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배우들이 다수 출연을 해요. 일본 야쿠자와 연관해서 이제 마약 이야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요즘 마약 범죄 눈 뜨고 나면 마약 관련 사건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시적절한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객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빌런이 1편, 2편 달라졌죠. 3편 역시 다릅니다. 손석구 씨가 또 나왔으면 하는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번 빌런은 그동안 점잖은 캐릭터 많이 연기를 했죠. 이준혁 씨가 맡아서 연기를 펼칩니다. 어떤 모습을 펼칠지 역시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2편이 사실 15세 관람가였기 때문에 12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네. 1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였어요. 마약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이 아마도 청소년 관람 불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00만 관객, 이야기가 재밌다 하더라도 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 영화계 일각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인들을 괴롭히는 중국 동포 출신 조직폭력배들을 경찰이 일망타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구로구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폭력배의 갖은 악행이 사실은 이제 모티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의 실사판 같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22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가해자 출신 피해 지역도 같습니다. 가해자가 중국 연변 출신이에요. 네. 2012년에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이 A씨 가리봉동 상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 장악할 결심을 하고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중국에 있던 조직원들이 속속들이 귀국을 하면서 2021년 11월에 이 여성 도우미 공급을 위해서 가리봉 보도협회라는 걸 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성 도우미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 도우미가 필요 없는 노래방 업주들에게도 이 공급을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 도우미를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요구를 거부한 업주들에게는 곧바로 보복이 이루어졌는데요.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 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예산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현행법상 사실 일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류 판매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이 노래방 도우미를 쓰라고 으름장을 내기도 했고요. 말을 듣지 않으면 역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업소 40곳 정도 됐는데 일부를 제외하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를 쏙 빼닮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마약 범죄까지 연루가 됐다고 하네요. 네, 사실 협박이 계속되면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도를 넘는 협박의 피해자들 경찰이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들의 범행 더 대담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일부 조직원들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업주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을 수익원으로 직접 삼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업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목적이 컸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도우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됐지만 이 유학생 신분인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상당수가 출국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속의 그 사건들을 현실 세계로 쏙 빼왔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이 지역에는 노래방 업주 수십 명을 협박, 폭행한 또 중국 동포 출신 조직폭력배 일당을 일망타진한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에게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정말 현수막까지 걸까요? 일단 아까 제가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이제 중국으로 미리 출국을 해버린 이 유학생들, 여성 네. 도우미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나머지는 경찰이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일망타진했어요. 이 관련 현수막에 쓰여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형사님들의 노고에 가리봉이 보다 더 안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노래방 업주들의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망타진했다고 해도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사가 인터뷰 요청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업주들의 짧은 전원을 종합해 보면 이 지금 A씨가 이 가리봉 일대에서 노래방 성매매 알선 및 이 공급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활동을 본격 개시한 게 지난해 연말부터라고 합니다. 네. 가리봉 시장 이 오막길이라고 하는 곳에는 30곳이 넘는 노래방이 밀집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A씨의 먹잇감으로는 안성맞춤으로 눈에 띄었던 거죠. A씨 일당 통상 시간당 4만 원이던 접대 봉사료 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린 걸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로 본인들이 또 1만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계약을 거부한 업주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평범한 손님들이 들어와도 도우미를 불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위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국적의 여성 도우미들 폭력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조폭 일당 함께 일하지 않은 여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동업을 강요했고요. 거절할 경우에 노래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폭행하다가 고소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신고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점을 악용한 거죠. 상인들 모처럼 찾아온 평화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서울경찰청이 서울의 한 지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서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속칭 이 보도방 업주 9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찰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서 1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성매매 처벌법 또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저지른 속칭 보도방 업주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매매 장소로 주로 이용된 이 모텔 업주 또 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까지 보이고 있는 보도방 업주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도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신림동 일대의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매수금을 지불하게 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집된 형태의 이 모텔, 보도방 업주들 이런 불법을 고리로 오랫동안 공생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송치된 피의자 중에 조직폭력배 조직원도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수전, 몰수보전 신청했고요. 범죄 수익금 150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데요. 40명에 달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이 서울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알선한 50대 이 보도방 업주가 출입국 당국에 검거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50대 보도방 업주 A씨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노래방 등에 이들을 알선 또 공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흥 접객원들 대부분이 이제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관광객, 또 국내 체류 유학생, 모델 등이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씨 3년 전에 성매매, 알선 등으로 경찰에 지명수배가 돼서 그동안 아. 대포폰 사용했고요. 그리고 모텔 이곳저곳을 전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네. 수사 결과 A씨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모델들 캐스팅을 하고 있는 감독인 것처럼 속여서 외국인들이 주로 접속하는 이 생활정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고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냈고요. 이를 보고 찾아온 이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 강남 일대의 노래방을 비롯해서 유흥주점 20곳의 유흥 접객원 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번 단속에 적발된 프랑스 여성 20대 B씨 등 외국인 23명 강제 퇴거 조치했고요.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하고 무섭고 좀 두려운 마음까지도 드는데 이런 영화에서의 내용이 정말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좀 불안하고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런 음지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좀 감소하려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음지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 이 단속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속 강화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어떤 미국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흉악범과 관련된 사건들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회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만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100년 징역형 또는 200년 징역형까지 내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가리봉동 사건만 말씀을 드려도 업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 이들이 곧 옥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오기 그쵸.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지 범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뭐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의 도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반복되는 아동학대, 근절 위한 대안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들었던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우리가 정인이 사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자급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법원이 최근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보고 결국 이 경찰관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에서 징계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이 중에 일부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게 돼요. 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된 건데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난 겁니다. 일단 견책 처분을 받은 A씨 같은 경우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중간 관리자들 모두가 이 아동학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종결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임을 알 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견책 처분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된 것, 이 어떤 여론 재판의 영향이 크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소속 경찰관들,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들 징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정인이 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방지법도 또 개정이 되기도 했고요.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든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에 몸으로 눌러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질식해서 숨졌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네요. 네, 원장 A씨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된 건데요. A씨 지난해 11월 이 경기도 화성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에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이 위에 쿠션을 올린 뒤에 본인 상반신으로 약 14분 동안을 이 압박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가 된 거고요. 이 교육교사 등이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B군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고요. 이후에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판부 이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서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될 아동학대 행위 수십 회에 걸쳐서 반복을 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게 돼서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또 국민 법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본인의 몸으로 눌러서 14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재판부가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판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살해 의사가 만약에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CCTV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이후에 119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그리고 인공호흡 계속 멈추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서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고의성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B군의 아버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원장 반성하고 있겠다고는 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의성이 없었다. 아이가 어쨌든 죽었고 이 아이가 이 어린이집에 간 지 5일 만에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재판부 판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이걸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막 이제 해석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재판부의 논리처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자 한다라는 그런 고의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도 이 사람에 대한 글쎄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라든지 죄질이 나쁘다라든지 이런 거에는 동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이게 과실로 인해서 어쨌든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그 사실관계로는 굉장한 중형입니다. 그래서 그 양형 선고를 할 때 그러한 좀 마음을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어머니는 판결 전에 무릎을 꿇고 엄벌을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장이 이들 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 물론 19년 중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이거 가지고 사실 피해 회복 될 수가 없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사법적인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니까 불리한 증거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CCTV 영상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고요. 1심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2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A씨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린이집에 있던 CCTV 관련 영상들을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건데요. 1심 같은 경우는 개정 전 영유아 보육법에 영상 정보 등을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같은 경우는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근데 형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범에 대한 어떤 검거라든지 지금 기소 건수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제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대법원 자료를 좀 제가 말씀드릴 드리겠는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아동학대범 가운데 약 67%가 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지금 보면 같은 기간에 상해와 폭행죄 위반으로 이 집행유예율 62%거든요, 약. 그리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율은 58% 정도입니다. 이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사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처벌 기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집행유예율 뭐 67%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또 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게 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감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법원의 간대한 판결, 그러니까 이 악마를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이제라도 좀 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전적 예방을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가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전적 이 선제적인 예방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재범률이 높습니다. 재범률만큼은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가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가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관리 감독 체계 이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피해를 당하고 또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생기죠.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또 안전망, 또 보호막을 우리가 좀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st and found of my heart. No one understands me. They view its strange eccentricities. 'Cause I keep kidding around like a child.